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남북이 분열되는 모습을 봤죠. 근데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는 게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어, 지금 한반도에 384원을 기준으로 미국이 들어와 있고 소련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좌익은 사회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을 따라다니겠죠. 그러면 우익은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인데 보통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자들이지. 사회주의자가 아니니까 미국을 따라다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은 이 우익들을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일본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정부가 없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이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남한에는 미군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했었죠. 여기서 내린 세 가지 결정 사항이 한국의 임시정부를 만들 것, 그쵸? 두 번째로 신탁 통치를 5년 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임시정부를 만들고 신탁 통치를 5년 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 그죠?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이 얘기를 해서 이 두 가지 임시정부를 만들고 신탁 통치를 하고 요걸 해야 돼요. 여기서 혹시나 이 임시정부가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김구의 그 임시정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고 신탁 통치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신탁 통치 때문에 의견이 나뉘는 거죠. 우익은 신탁 통치를 완전히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좌익은 신탁 통치를 포함해서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를 믿겠다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어,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임시정부와 신탁 통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우익을 데리고 이걸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익이 미국이 해야 되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임시정부는 한국인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를 한국의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만들지 그게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논의 주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협상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련은 뭐라고 주장했었어요? 임시정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니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자라는 게 소련의 주장이었지. 얼핏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하면 누구들만 온다는 거예요? 좌익들만 와서 임시정부를 만든다는 거지. 미국은 이 꼴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소련 논리대로면 우익들은 신탁특치에 반대하니까 임시정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소련이 이렇게 좌익만 임시정부에 넣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모든 단체를 다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단체들만 임시정부에 포함시키자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좌익들만 넣으려고 하고 미국은 그 꼴을 못 보겠으니까 모든 단체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요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이나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봤지만 결국에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에 던진 거지. 그래서 유엔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그 내용들이죠. 유엔은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를 얘기했고, 근데 이걸 소련이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련이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남한보다 인구가 적으니까. 그러면 인구비례 총선거를 하면 아무래도 남한에서 뽑혀 올라오는 국회의원 수가 북한에서 뽑혀 올라오는 국회의원 수보다 많을 테니까 뭘 의논하든 남한 쪽으로 기울겠죠.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소련이 북한의 어떤 이 선거 참가를 거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엔이 다시 결정을 내린 게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열 것. 그래서 이제 남한 지역에서만 또 여기서 이승만이 또 단독 정부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요거 좀 복잡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만약에 좀 헷갈린다 모르겠다 싶으면 주말도 좋고 언제도 좋으니까 항상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어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이 두 정부가 맞짱을 뜰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6.25 전쟁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용어의 문제를 조금 봐야 되는 게 이제 이 전쟁 특성 자체가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민족 내부에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입장에서는
북한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공식적인 정부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 영토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보는 거야. 그 얘기는 북한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북한 정부의 명령과 지휘를 받는 군대도 정식 군 조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정식 군 조직은 우리나라 남한 정부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그 군대밖에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6.25 전쟁을 얘기하면서 국군이라고 하면 남한 정부의 명령과 지휘를 받는 우리나라 헌법상 유일한 합법 정부인 남한 정부의 명령과 지휘를 받는 남한군이 국군이고요. 그다음에 북한군은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합법 정부의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군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그냥 북한군 혹은 인민군 이렇게 부른다는 거. 북한군 혹은 인민군 이렇게 부른다는 거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6.25 전쟁이 몇 년인지는 아시죠? 야 이거 모르면 좀 그렇지. 1950년이죠. 그래서 뭐 연도를 막 이렇게 외워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요 정도는 아셔야죠. 1945년 광복, 그죠? 1948년 정부 수립, 그다음에 1950년 6.25 전쟁. 그 정도는 그래도 아무리 지금 상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6.25의 얼개는 안단 말이야. 그죠? 누가 침략한 거야? 북한이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남침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람 단위로 줄여서 얘기하면 누가 침략해 온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결정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전쟁이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애들 싸움이 아니잖아. 내 승지를 표현하자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정말 상대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전쟁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한 건 알겠어. 그건 다 알아. 근데 김일성이 남침을 했다는 건 김일성이 남한에 대해서 이길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김일성한테 이 자신감을 준 게 뭐냐는 거죠.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배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한반도는 이미 사실 갈라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봤다시피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이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6월 25일 이전에도 소규모 전투들은 되게 이 38선 인근에서 되게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인천 뭐 되게 많은 지역들에서 소규모 전투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작년에 배웠지만 냉전 분위기로 가고 있죠. 미국의 자본주의, 소련의 사회주의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그래서 본격적인 뭐 세계대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거의 막 전쟁이 또 터져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안 좋은 분위기였었죠. 기억나실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6.25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1년 전에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이런 중대한 배경이 있다는 거 정도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원래도 북한 뒤에 소련이라는 큰형님이 있었는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도 북한이 믿어볼 만한 또 다른 큰형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님이 둘이나 생긴 거지 든든한 백이. 그래서 김일성이 비밀리에 소련, 중국을 방문해서 소련과 중국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곧 남한을 침략할 예정인데 도와달라라고 해서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소련도 그리고 중국도 이제 김일성의 남한 공격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에치슨 선언 요게 또 김일성한테 자신감을 던져주는 두 번째 소재가 돼요. 에치슨은 미국의 제 국무장관 이름인데 에치슨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지금 원래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 태평양 방어선을 그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원래 있었던 이 방어선에는 한반도 남한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950년 1월에 이 태평양 방어선을 새로 그어요. 에치슨 국무장관 때 새로 긋기 때문에 이걸 에치슨 선언 혹은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에치슨 라인인데 보시면 남한이 빠져 있죠. 그래서 새로 그은 에치슨 라인에 남한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만약에 남한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미국이 오지 않겠다라고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한반도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있고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로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뒤에는 소련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을 이제 매개로 삼아서 남한의 뒤에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북한은 소련이 지원해주고 남한은 미국이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원래는 에치슨 라인을 긋기 전에는 미국의 방어선이 남한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남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이 바로 군사적으로 도와주러 올 것처럼 방어선을 긋고 있었는데, 1950년 1월에 다시 이렇게 에치슨 라인을 그어서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빼버리면서 만약에 남한이 어떤 공격을 당하더라도 미국이 지원을 해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어, 소련이라는 큰형님이 있는데도 여기다 추가로 중국까지도 사회주의화 되면서 북한은 중국이라는 큰형님을 또 얻은 거고, 그래서 믿을 만한 든든한 백이 소련, 중국 이렇게 둘이나 생긴 거고요. 근데 남한은 그 와중에 미국이 자기네들 방어선에서 남한을 빼버리면서 마치 남한이 무슨 일을 당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것처럼 그런 액션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김일성이 볼 때는 이거 가능성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중국이 사회주의가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그어서 방어선에서 남한을 뺀 거, 요 두 번째, 요 두 가지가 김일성이 남한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을 갖게 만든 두 가지 요소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6.25 전쟁의 전개는 사실은 뭐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요거 딱 봐도 화살표 색깔부터가, 그죠? 빨간색이 사회주의.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북한이 처음에 쭉 이제 부산까지 밀려 내려오는 거고요. 그죠? 여기 낙동강 방어선이죠. 여기 어디예요? 인천이죠, 인천. 그래서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허리를 자르고 들어가서 쭉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압록강까지. 그리고 요거는 중공군이죠. 중국군. 중국 공산당군, 중공군. 쭉 밀려 내려오는 거고, 다시 이 전열을 정비해서 올라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이 돼서 실제 전투가 끝나는 건 1953년 7월이에요. 53년 7월인데 이게 참 그런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네 장의 컷 있죠. 이 중에 요 네 번째 컷, 여기까지가 1951년까지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요 앞에 세 장이 다 1년 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중공군이 이렇게 넘어오는 게 1951년 1월 달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1951년부터 53년까지 2년간의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다 여기서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6.25 전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의 시신은 사실은 38선 인근 지역, 지금의 휴전선 인근 지역에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국군 유해발굴단 부대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지의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투 지역에서 이제 전사하신 분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이제 유가족들에게 보내드리고, 혹은 북한군 군인이거나 중국군 군인이면 본국으로 보내드리고, 장례도 치러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록상에 남아있는 전사자 숫자보다 유해발굴단이 수습하는 시신 수가 너무 적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아직 못 찾은 시신들이 많아서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시신들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아예 시신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총을 맞고 죽은 게 아니고 수류탄을 맞고 죽었어. 그러면 시신이 사라져요. 폭발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게 많은 남자애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수류탄을 무슨 막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게임에서 수류탄 보면 펑 하고 터지잖아요. 그 정도의 폭발력이 아니에요. 수류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수류탄을 사람이 맞으면 아픈 게 아니에요. 죽거나 다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사라져요. 시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냥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 그리고 지금의 비무장지대에서 사망하신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요 2년간의 전투를 고지전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진짜 조금 이제 과장 없이 정말로 동네 코딱지만한 산, 그죠? 동네 뒷동산 같은 산, 그 산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2년 내내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백 명이 죽어서 오늘 밤에 남한 땅을 만들어 놨으면 또 그 다음 날은 또 북한 땅이 되고, 또 죽도록 싸워서 그 다음 날 또 남한 땅 만들고, 또 죽도록 싸워서 다음 날 또 북한한테 뺏기고, 요 과정을 2년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1951년부터 53년까지 그 고지전을 지겹도록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내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참 싸가지 없는 태도죠.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남침을 해오게 되고, 그래서 전차를 앞세워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급하게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리고 유엔은 이런 북한 행동을 침략 행위로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구성해서 파병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벌여서 성공을 하게 되죠. 되게 우리가 너무 유명한 사실이니까 그냥 상식처럼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당시에 결정을 할 때는 되게 쉬운 결정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이끌고요. 압록강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듬해 이제 연초에, 그러니까 겨울이죠. 한겨울에 중공군이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중공군이 참전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쭉 밀렸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38선 부근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이 전투가 교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착이라고 하는 건 어느 쪽이 완전히 우세하지 않고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되게 소모적인 싸움이라고 하죠. 되게 그냥 사람만 죽어나가는 그런 싸움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되게 어느 한쪽이 확실히 우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만 계속 죽어나가는 이런 전투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휴전회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휴전회담이 이제 시작돼서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사이에 휴전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어, 국군이 없죠. 근데 국군이 없는 이유는 국군이 작전 지휘권을 완전히 유엔군한테 넘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면들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승만 정부가 북진 통일을 주장해요. 음, 지금 휴전 회담이 시작됐다는 건 미국도 휴전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승만 하면 미국이랑 한 팀인, 그래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고 또 미국이 데리고 있었던 친일파 관료들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재헌의회의 어떤 반민족 행위 처벌법까지도 방해했었던 그런 완전한 친미파잖아요. 이승만이 이런 완전한 친미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6.25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이랑 입장이 다른 거예요. 미국은 빨리 전쟁을 길게 끌고 가지 않고 휴전을 하고 싶은데 이승만은 끝까지 북진 통일을 얘기하고 있죠. 휴전에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때 이제 국군이 데리고 있었던 반공 포로들까지 다 이제 미국이랑 협의하지 않고 반공 포로들까지도 그냥 해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런 식으로 도발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국군이 이 휴전회담에서 빠져 있다고 해도 내가 이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이 이승만 나의 동의 없이는 휴전회담이 결론을 못 맺을 거다. 내가 이렇게 미국에 마음대로 휘둘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승만도 모르지 않아요. 북진 통일이 어렵다라는 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야. 모르지 않는데 이승만이 끝까지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논리는 뭐냐면 지금 북한을 완전히 죽여놓지 않으면 전쟁이 휴전으로 들어가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 다시 북한은 힘을 키울 거고 회복을 할 거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남한을 공격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싹을 잘라버리려면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북진 통일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이 진짜 끌어내고 싶은 건 뭐냐면 북진 통일이 어렵다라는 건 이승만도 알아요. 아는데 나중에 북한이 회복해서 만약 다시 공격을 내려온다면 그때 남한이 남한 스스로의 힘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남한 자체의 군사력을 키울 수 있게 미국이 지원을 해달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한테서 남한 자체의 군사력을 키워서 북한에 다음에 언젠가 있을지 모를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남한이 군사력을 키우는데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북전 통일을 막 외치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승만의 어떤 외교적인 능력도 봤고요. 어쨌든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회담이 진행되고요. 결국에는 1953년 7월에 휴전에 양측이 동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한 화가죠. 파블로 피카소의 피카소가 직접 한국으로 이 전쟁 때 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북한군인지 누가 남한군인지 구분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최소한 어느 쪽이 군인인지 어느 쪽이 민간인인지는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민간인들 중에서도 약한 여성과 어린이가 가장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